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에 도달하였다. 제가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탄 걸 보고 또 지금 내가 일본에 와 있는데 일본에 오면서 느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나리다 공항 도착했을 때 거기 아리다 공항에 그 미팅 룸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연구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내 저녁 때 도착을 했는데 저녁 때 이렇게 어떤 학생 연구자가 앉아가지고 국제적인 회의를 하고 앉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미국 또 뭐야 저기 호주 또 저기 뭐야 독일 이런 학자들하고 모여서 국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 저녁 7시나 돼야 이렇게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참 대단하다. 어? 그 정말 완전히 세상은 쪄져 있구나. 여기 연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내 아들이에요, 사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나를 기다리면서 그때도 회의로 앉았는 거예요. 이미 세계는 국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뉴욕에 뉴욕에 가시면은 뭐 자유 여신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지만은 정말 뉴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잭슨 하이츠라는 데를 가봐야 돼요. 잭슨 하이츠. 거기가 우리의 인사동, 종로 크지도 않아요. 작은 구역인데 인구가 한 20만 4, 5명, 4, 5만 명 된다 그러던가. 그런 거리예요. 진짜 이런 데가 거기 강남보다는 이런 데를 가야 뉴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이게 그 우리나라 인사동하고 비슷하잖아요. 이태원하고 합해놓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160개의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잭슨 하이트라는 데는 160개 문화. 왜냐하면 여기는 160개 언어가 통한대요. 통한다는 게 아니라 160개 언어로 주민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160개 문화가 서로 소통하기 힘들었을 텐데 요새는 AI도 나오고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요새 굉장히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 특히 미국처럼 좀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이미 세계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대화되고 그 의식도 틀리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세대를 리더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잘 서로 배워야 되겠다.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나리다는 물론 일본 나리다는 뉴욕 같은 데 비하면 촌스럽긴 하죠. 교통은 좀 편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사실 우리나라 인천도 마찬가지고 아직 촌놈들인 건 틀림없는 거예요. 물론 한강같이 의식이 국제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아까 맨 표지에 보이는 인물이 레오나르라는 그 학자라기보다는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어디서 이 뭐야 요하나르가 얘기를 했냐면 바로 잭슨 하이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잭슨 하이츠 그 동네 살아요. 그런 동네 살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그런 교육에 대한 선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조대나 교육 과목은 틀린 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적인 사상을 하고 있겠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은 그 콜롬비아 남서부에 있는 그 어느 그 도시의 그 외곽에 있는 풍경 모습인데 자유롭게 살잖아요. 서로 여유가 있어요. 저녁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웃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어? 술집에 꼭 들어가서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게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자, 이거는 내가 저 대학교 1학년,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 그 시절에 어느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 마을의 모습이 다 이랬어요. 다 정말
그때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옷도 다 이랬죠. 그 내 어렸을 때 모습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어린애들이 불행했냐? 물론 갓나라긴 했지만은 정서도 그럽니다. 요즘처럼 ADHD나 이런 데 많이 걸리는 애들도 없고 난 상당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배고픈 건 있었어요. 또 전제적인 부모 밑에서 시달리기도 했겠죠. 자, 요한나리가 그 책에서 그 챕터 14에서 얘기한 건 이런 글입니다.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없는 곳에서 온종일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먹고 자기 위해서만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내 모든 주상도 이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부 어린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강제로 공장에서 노동해야 했거나 노예제도라는 악몽 속에서 살았을 때 긴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시기는 극단적인 예외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문명을. 그들이 새로운 문명이 하도 많이 급작하게 들어와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제대로 다 소화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서로 전 세계가 서로 전쟁이 나고 났는데 그러한 의식을 넘어서는 인간형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오늘날 나는 이렇게 사는 어린이를 한 명도 알지 못한다. 지난 30년간 아이들이 어린 시절은 큰 변화를 겪었다. 2003년에는 미국 어린이의 오직 10%만이 집 밖에서 자유롭게 놀았다. 이제 어린 시절의 삶은 압도적인 비율로 닫힌 문 뒤에 있고 아이들이 놀 때는 감시하는 어른이 있거나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본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한 극적으로 변화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들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준비시키고 반복 학습을 시키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학교지들을 돌보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있어던 영국이니까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워낙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과연 우리가 이 문명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혹은 인간의 리듬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교육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또한 그 손주들 5명이 있으니까 얘들이 다 이제 다 키가 커가지고 나보다 더 큰 놈들도 몇 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이게 걔들이 교육하는 환경을 보고 앉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지에 나온 레노어 스캐너하지 이 인물이 그 나이도 좀 들을 만큼 들었죠. 1959년생이니까는 칼럼니스트고 작가고 그러고 저기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2008년에 말이야 이 여자가 당시 9살 아들이 뉴욕 지하철을 타고 집에 혼자 가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이는 전국적인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당시 9살밖에 안 됐는데 뉴욕 지하철을 타고 혼자 학교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또 칼럼을 썼더니 그 사람이 칼럼니스트니까 그 못된 부모라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그 방목적 학교 시스템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실현시킨 여자예요. 그래서 프리 레인지 키즈 자유 방목하는 그런 거 어린아이다. 이게 미국에서 그런 거 뭡니까? 그 잭슨 하이츠나 이런 거 또 이거 미국 첨단 문명의 본질에 속하는 그런 데 사는 학부모가 응? 야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아이들을 말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방목형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렛츠그로우라는 단체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생각이 뭐냐면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너무 많이 뺏어간 게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매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뉴욕 넥슨 하이츠에 있는 리노의 집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겨우 몇십 년 전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부모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살해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저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쇼크를 얘기를 하고 어?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전부 이 책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뭐냐? 리노와 많은 시간을 이 저자가 보내면서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변화를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먼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처럼 달릴 때 어떤 형태의 운동에 참여할 때 집중력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지 이 영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교실에 처박아놓고 말이야. 영수 가르치고 미적분 가르치고 이게 아이들의 집중력. 인간의 그냥 행복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야지 애들이 정말 교섭하는 거, 서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창의력을 발견하지. 그냥 앉아가지고 놀려면 놀고 이래가지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놀이가 아이들을 성장시킨다. 이런 거예요. 또, 네 번째 얘기는 이게 중요한 건데, 어, 그, 뉴욕 북부의 그 로체스터에서 인터뷰한 심리학 교수, 에드 데이시와 역시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의 동료 리처드 라이언, 다 젊은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이들의 연구는 모든 인간 내면에 자기 행동의 이유가 되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음을 밝혔는데, 그 동기가 외재적일 때, 또는 동기가 내재적일 때,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재적인 건 뭐냐면 외부에서 지금처럼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럴 때고, 또 하나 정말 지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내재적일 때 더 잘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AI가 나오고 이랬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일을 하더라도 동기가 내재적이어야 된다는 외부에서 강압을 해가지고 주위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은 그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강 같은 그런 작가가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노는 이처럼 전과 극단적으로 다른 어린 시절을 사는 아이들이 내재적 동기를 얻기 위해 박탈당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학자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젊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 요한하리의 얘기를 하면서 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주제는 뭐냐면 챕터 3단 얘기할 때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밤에 깊이 잘 잠자고 아침에는 상큼하게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이게 건강한 삶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소위 아트 표지에 있는 그 르노아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삶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인간의 리듬을 찾아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집중력 얘기.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들도 자기의 진정한 내재적인 욕구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만약에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적게 벌어도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적게 벌어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분배란 말이에요. 분배만 제대로 되면은 현재 과학기술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북에서는 좀 북한이 떠들고 남쪽에서는 남쪽들이 떠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드는 거는 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르노가 이런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율방목고 학교를. 이런 게 미국에 도처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학교가.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베를린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런 자율방목고 학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소수예요, 이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응? 어. 이 핀란드 교사들은 45분 지도할 때마다 15분의 자유놀이와 시간을 준대요. 그 결과는 핀란드 어린이의 기호 0.1%만이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고 있으며 핀란드인은 세계에서 가장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다. 지금 ADHD가 전 강에서 얘기했잖아요. 10% 내지 12%인가? 그렇게 ADHD 때문에 그 집중력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핀란드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인간도 행복하고 발전도 한다 이런 얘기죠. 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기기 화면으로 소통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집안의 아이들을 가두면서 우리 학교 제도는 대개 아이들을 무감각하고 지루하게 만든다. 응? 내가 옛날에 저기 5.18 났을 때가 그 군대 갔다 와서 그 복학해가지고 거의 학교 졸업 거의 그 학교 끝날 때쯤 됐는데 그때 아이들이 5.18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대학생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쉬쉬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한심했는데 그냥 배운 게 없으니까 외부에다 정보가 퍼져나오질 않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항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역할이 뭐냐? 문명의 방향이 성장과 성숙으로 발전되도록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이 경제, 발전, GDP 것만 갖고 따지지 말자. 또이 지구 차원의 시민성이 요구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좀 망할 생겼거든, 전 세계가. 이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1세기의 핵심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개념이 뭐냐면 시민입니다. 시민이 뭐냐? 시민이란 공동체의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고 이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학생, 어린이, 아이 할 거 없이 또 정치인 할 거 없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같이 투기하고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시민이다. 또 우리나라 이거 촛불 시민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촛불 시민은 얼마나 평화롭게 시위를 합니까? 가장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 나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 촛불 시위는 옛날에 거기 지휘 현장에 가면은 시위하고 나서 그렇게 깨끗하잖아요. 서로 놀아먹고 말이야. 정말 나는 우리나라 촛불 이 문화가 촛불 시민에게 욕하는 그 철떡트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에요. 정말 가장 그 바람직한 문화의 하나냐, 우리의 전통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구적 의식, Manifesto on the Spirit of Planetary Consciousness의 이거를 옛날에 이거 어든 라디오라는 사람이 한 25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 의식을.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내가 볼 때 업그레이드가 다 똑같아요, 내용. 그래서 제 1항이 이거예요. 새롭게 요구되는 생각과 행동.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에 도달했다. 우리 사회 정신, 문화적 진화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의 진입 단계에 있다, 우리는. 이 단계는 유목민과 정착민 생활의 차이만큼이나 20세기 이전의 삶과 다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 아, 인간의 본성에 맞게 자연의 진화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새로운 문화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AI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많이 증폭되잖아요. 특별한 데에서는. 그런 시대인 만큼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더 국제화시키고 좀 더 보편화시키고 이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